리스트를 또 빼버리고 필요한 거는 아웃소싱하고 딱 키만 갖고 가야 되는 거야. 근데 40명이 되면 이 자체 조직이 안 움직이니까 타버리는 게 그래서 안 돼. 그 효율이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일을 줄여버리고 아웃소싱하고 키만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스lim화해버려야 분파가 안 생겨. 타버리고. 이것들 만들어 놓으면 지네끼리 표를 만들어. 이 사람 희한하더라고. 사람이 많으면 쪽에서 싸움을 하게 돼 있어. 자, 이게 산업 및 조직 심리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또 객관식을 풀기 전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만들었고 어떤 책을 참고했다는 걸 알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하는데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직접 제가 이거를 만들면서 처음에 이게 문제가 되겠느냐 했는데 신기할 정도로 이게 문제가 신통력이 발휘돼가지고 이 문제를 끝까지 이걸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는 아무 책이나 주어지면 그거를 갖고 그 책 있는 내용으로는 문제가 형성이 5가지가 안 나요. 3개, 4가지는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럼 한두 그걸 더 이어야 돼요. 뭐 더 있던 간에. 심지어 서울대학에 이렇게 인적 자문까지나 이렇게 연수를 할 거 아니에요. 인사 뭐 이런 계통에 있는 사람들 전문가들 네. 하면 연수를 3개월 하고 테스트를 하잖아요. 객관식으로 문제 보통 내거든. 그러면 우리는 오지선당을 내는데 거기에 한 문제를 내가 곁들여 붙여야 돼요. 이상한 거를. 그 오지선당을 만들어서 이거 서울대 교수가 이거 괜찮은 사람이 내는데 한번 풀어보라고.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그걸 만드는 게. 책이 5권이니까 4권을 갖고 문제를 짬짬 있는 걸 내가 다 추려내가 문제가 꼭 걔가 신기한 거예요. 한 문제 만드는데 신기한 거. 그 책을 보면 그게 문제가 다 있어요. 그걸 다시 다 읽어보고 한 문제를 추구하고 2문제를 추구하고 문제를 만들어 봤어요. 와, 되게 힘들더라고. 오히려 더 새로운 문제는 안 들고 힘들더라고. 자, 요 문제는 본문에 있는 그대로 쭉 나가면서 연결했는데, 이렇게도 문제가 되겠구나를 이제 생각합니다. 자, 내가 한번 쭉 해줄 테니까 1번부터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제일 먼저 어떤 학문이든 나오면 역사가 제일 먼저 나와요. 반자치 역사를 알아야 앞으로의 방향이 이렇게 흘러갔고 이렇게 가구나. 지금 이런 걸 이제 방향성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심리학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산업 조직 심리학이거든요. 산업에서 혹은 조직에서의 심리학은 일반 심리학이 교양 심리학이나 이렇게 기초가 돼가지고 그 위에 진일보되는 훨씬 더 응용이 되고 현장에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상황에. 그렇게 만드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경험이 없고 조직 생활을 하지 않고 이런 쪽에 그 한 사람들은 이걸 풀 수가 없어요. 이상한 학문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보시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산업 조직 심리학으로 독자적으로 학문이 만들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원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 이거를 어느 대학에서 최초로 이거 몇 년도에 만들었을까? 어떤 책을 썼기에 그 사람이 아버지라고 불리는가? 세상에 학자들은 책을 써야 돼요. 일단 그 분야에. 그래서 그게 이제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지도사는 내 생각인 그래요. 앞으로 지도사 우리가 이게 되려는 사람은 사회적인 윤리 강령이 있잖아요. 지도사로서의 자질을 갖춘 사람은 지도사론 이론을 하나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책을 누군가 써야 돼. 그게 앞으로 우리의 과목이 돼야 돼요. 다른 어떤 과목 겹치는 거 다 빼버리고. 그게 이제 필요합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산업조직심리학의 역사가 나와요. 산업심리학의 이제 여명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비로소 햇빛이 이제 쫙 비치는 이제 어둠에서 밝아지는 명암이 이렇게 나타나는 시절이 있거든요. 그가 언제냐 하면 그때가 1915년도입니다. 1915년도 정도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1910년도 정도 되면 이제 그거죠. 대공황이 있었죠. 공황이 있었고 이제 1차 대전 이후가 돼가지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게 좀 한참 어두울 때 1913년도 정도 되면 13년도, 12년도에 이제 이 책이 나오거든요. 그때 나온 책 이름을 알아놔야 돼요. 심리학과 경제생활이라는 게 있어요. 심리학과 경제생활. 민스트베르크. 네, 그겁니다. 네, 거기 이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부진을 하게 돼요. 심리학과 산업 능률 혹은 산업 효율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1913년도 만들어졌습니다. 1914년도에 이게 독일어로 말이죠. 또 이게 정신공학의 원리라는 이런 책을 또 한 사람이 또 저작을 합니다. 썼습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핀트라는 사람. 그 이제 발음이 좀 그래요. WUNDT예요. 이렇게 써요. 분트. 우리말로는 분트라고 이렇게 하면 거예요. 이 사람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미스터베르그하고 코스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얘기합니다. 미스터하고 스코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 사람은 산업조직심리학, 한 사람은 스코트라는 사람은 강구학이에요. 강구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산업에서의 강구를 갖고 강구를 해야 이제 이게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강구학에 대해서 자기가 전공했죠.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을 우리는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를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 하면 빌헬은 핀트로 윌리엄이죠. 빌헬름이라는 뜻이에요. 앞에 이거 W가 빌헬름이고 푼트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독일의 라이프치히 대학의 그 세계 최초입니다. 심리 실험실을 대학 내에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리학은 실험실부터 출발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때가 1879년입니다. 그 훈트라는 사람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실험 심리학의 그 학위를 이 사람이 이제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학자가 누구다? 휴고 위스터베르그라는 사람하고 위스터베르그 이 발음이 좀 어려워요. 여기 위인이에요. 위스터베르그 이렇게 베르그 위스터베르그 위인이에요. 위스터베르그 위의 발음이 같으니까 위스터베르그하고 휴고입니다. 이 앞에 이 사람 이름이 휴고. 그 다음에 이제 빌헬름 월타 스캇이라는 거예요. 이 월타 W가 월타 스캇이라는 사람. T가 두 개예요. 이 두 사람이 위스터베르그의 실험실에서 실험 심리 학위를 받아요. 그러니까 대학 학위죠. 박사 학위가 아니고 그냥 학위예요. 자, 이 두 사람이 이제 최초로 이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의 원리를 산업 조직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응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위스터베르그하고 스카트라는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을 그렇게 다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스터베르그는 빌헬름 제임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임즈라는 사람은 그것도 대학 교수인데 제임즈라는 사람의 그 강의 초청을 받고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으로 도미합니다. 미국으로 건너가게 돼요.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서 말이에요. 자기가 좀 와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교편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제 이 사람이 미국의 심리 학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에서 APA, 이거 되게 유명합니다. APA인데 지금 회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미국에 14,000명 정도 됩니다. 엄청난 거죠. 14,000명이에요. 14,000에서 15,000명 가까이 어마어마한 큰 거죠. 자, APA에 이 사람이 그 회장직을 좀 맡아달라 해서 이 사람이 위스터베르그가 회장까지 합니다. APA 학회
대단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명망이 이제 되게 높아졌죠. 그렇게 회장직을 맡으면서 이 사람이 심리학 분야에서 자기가 모든 역량을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때 그 공적은 특히 산업 장면의 산업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심리학의 응용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아주 빼어난 그런 이제 실적을 발휘하면서 그런 실적을 남겼단 말이죠. 그리고 이때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저술을 이제 해서 실적을 남겼단 말이고, 그때 공적은 특히 산업 현장에 있어서 이제 심리학에 대한 응용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구성원들 있잖아요. 종업원들에 대해서 어떤 선발하고 우리가 배운 거 있죠. 모집, 배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성 검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응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도 제공하고요. 작업자 안전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분야에 있어서 여러 분야에서 개척자적인 공헌을 다 했습니다. 리스베르그의 연구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심리학과 경제생활 1912년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심리학과 산업능률이 더 중요하죠. 1913년도 그 다음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매년 한 것이 냅니다. 독일어로 나왔는데 정신공학의 원리라는 이런 책을 3년에 걸쳐서 연이어서 저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과 산업능률이라는 이 책과 이 책은 그저 심리학하고 경제생활을 어떻게 하면 자기 나라로 이렇게 영어로 말이죠. 번역을 해서 미국에서 출판까지 하게 됩니다. 각 나라에서 서둘러서 이렇게 번역본을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미스터 베르그는 경제 생활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게 그 책의 내용입니다. 예? 심리학과 산업능률이라는 책의 키워드 주 내용의 첫 번째가 가장 좋은 사람, 최적의 인재를 일단은 선발하고 모집하는 게 중요하다. 사람을 중요하다 이 말이죠. 맞는 사람. 두 번째, 최선의 어떤 일의 방법, 최선의 방법이 뭔가를 찾아라. 세 번째, 최고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연구하라는 거죠.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일단 심리학의 응용을 쭉 이때까지 사고하고 생각을 해왔다는 거죠. 첫 번째 관점에서는 이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최적의 인재를 선발하는 게 중요하다 했죠. 이것은 직업하고 적성이죠. 과학적인 직업 지도와 과학적인 관리의 방법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최량의 일의 방법을 찾아라 하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 학습하고 훈련, 단조롭거나 너무 주의하거나 피로, 단조로운 것도 안 되고 이제 어떻게 할 때 어떤 부분에 주의하고 어떤 데를 피로 등이 이제 가로되면 안 되니까 이런 등의 현상에 대해서 이 사람을 포함시켜서 내용을 쓰고요. 그걸 참고해야 된다는 거. 세 번째, 최후의 이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점이냐면 경제적 욕구의 충족과 광고와 이게 광고를 진열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열하는 게 효과적인가 이런 것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자, 미스베르그는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그가 이제 산업 심리학에다가 주요한 연구 영역으로서 이 사람이 포함시켜서 발전시켰다는 점이죠. 자, 그래서 이분은 다른 어떤 분보다 생구적인 산업 분야의 심리학의 응용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연구 영역하고 체계적인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창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스터 베르그는 산업 심리학의 창시자, 아버지란 말을 안 하고 창시자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렇게 불린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한편 이제 핀트라는 사람은 지도를 받았죠. 핀트의 지도를 받은 사람이 이제 미스터 베르그죠. 스쿼트라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미국의 노스 웨스턴 대학이라고 있죠. 웨스턴 대학의 교수로서 이 사람이 가게 되고요. 부임을 해서 심리학의 원리하고 광고의 어떤 분야에 도입을 해서 광고 효과가 심리학의 그 연구하고 매치를 시켜서 판매원을 어떻게 선별하고 또 배치를 할 것인가에 관한 여러 가지의 검사 방법을 이 사람이 연구를 한 결과 광고와
인사 영역에 있어서 과학적인 연구의 발전에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스카트의 그 저서가 이제 강고라는 거죠. 강고의 월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강고의 이론. 그 다음에 그게 1903년도고요. 5년 뒤에 1908년도에는 강고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또 하나 썼습니다. 이때 소비자, 강고 심리학에서는 소비자의 행동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에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선구자 역할을 했고요. 자, 미스터 베르그는 산업 심리학의 창시자는 말을 이제 부르게 되고, 스카트는 강고 심리학의 창시자는 말을 이제 이렇게 불릴 정도로 유명해졌다 이 말이죠. 강고의 심리학에 대해서는 뭐 우리나라도 이제 이게 나왔을 겁니다. 195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에 이게 아마 출판 번역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1번 문제 찾았어요? 이게 교재 내용입니다. 교재 내용이고 여러분들 책을 넘기시면 1번 문제가 뒤에 나옵니다. 459페이지 위에서 7번째 줄 보면 산업 및 조심력의 객관식이라고 적어놓은 거 있죠? 예? 찾았어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한번 읽으시고 주경 지도사라고 이제 지문을 내가 1, 2, 3, 4 되는데 이름을 그렇게 일부러 달아놨어요. 자, 심리학의 역사 내용으로서 거리가 먼 것은, 그러니까 틀리는 것은, 내용이 아닌 것은 이런 말이겠죠? 한번 읽어보세요. 자, 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이야기했던 그대로입니다. 과학으로서 심리학의 효시는 빌헬름 분트가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세계 최초로 심리학 실험실을 창설한 1879년이다. 맞죠?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 또 분투 지도를 받은 두 사람의 심리학자가 휴고 윈스트베르그와 월터 스콧이며 심리학의 원리를 산업 조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에 응용한 선임 연구자였다. 맞죠? 네, 또 윈스트베르그는 하버드 대학 교수로서 교편을 잡고 후에 APA의 회장을 맡아서 심리학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현저한 공적을 남겼다. 맞죠? 네. 스콧은 노스웨스턴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광고의 심리학, 윈스트베르그는 심리학과 경제생활, 심리학과 산업능률, 정신공학의 원리 등 저서를 남겼다. 그것도 맞죠? 지금 내가 얘기한 거 뭐뭐 내용이 있었어요. 심리학과 산업능률에서 경제생활의 여러 문제를 최적의 인재선발, 최량 일의 방법, 최고 효과의 발전 세 가지 관점에서 심리학의 응용 발전시켰다. 뭐가 틀렸죠? 왜 틀렸어요? 이게 심리학과 산업능력 그 부분은 윈스트베르그가 주장해요. 여기 있다. 심리학과 산업능률이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네. 그죠? 그 책을 아까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했는데 최적 인재, 최량 예, 최적. 맞네? 맞는데? 이것도 질문이 맞죠? 그건 뭔가? 동가? 없어요. 없어요? 문제를 내가 잘못 예스통도 내용을 그대로 내가 이제 했는데 이거는 없고요. 그거를 문제를 내가 이렇게 내려고 했죠. 심리학과 산업능률이 아니고 심리학과 산업능률 앞에 문제 나왔던 책이 있었죠. 심리학과 경제생활이라는 책을 그걸 바꿔줘야 돼요. 네? 심리학과 경제생활이니까 최적의 이제 재량에 이렇게 하고 말이 이제 되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심리학과 산업능률에서 이거 주장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심리학과 산업능률이 아니고 심리학과 경제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담 능률을 빼는 게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산업능률은 맞아요. 예? 산업능률, 산업효율이라는 말은 책에서 이야기한 거는 맞고, 내가 그걸 문제를 심리학과 경제생활의 말로 살짝 바꾸려고 그랬어요. 책을. 의도는 알겠죠. 그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이제 실수로 확인했고. 다 맞는 지문이에요. 답이 없어요. 그때는. 근데 그거를 심리학과 경제생활이라는 말로 지문을 바꿨을 때,
거기에 답이 이제 4번을 하려고 내가 의견을 했는데 거기서 척박했죠. 그다음에 이제 요거 잠깐 읽어드리고 한번 들어보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제 그대로 나옵니다. 이 지문을 보면 그대로 나오니까 한번 빠른 속도로 읽어드릴게요. 20세기 초에 초두에 미국에서 20세기 초에요. 예, 경영에 있어서 관리의 중요성을 이 사람이 이제 설명하면서 역설을 하면서 산업 심리학의 분야에서 엄청난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인데 이 사람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 사람이 프리데릭 윈슬로 테일러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당시에 미국 산업에서 너무 빠르게 발전하니까 어떤 직업을 구하는 데서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해외 여기저기에서 이민들이 미국으로 많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해서 노동자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잘 관리할 것인가가 이제 이런 필요성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죠? 당시에 이 고용자로서 테일러 이런 회사 측면에서 봤을 때 노동자에 관한 노동자는 원래가 게으른 놈이고 게으르고 부정직하고 이런 남한테 의존하고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의 지속적인 어떤 감시라든지 통제의 필요성 이런 것을 느끼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테일러는 생각을 그런 가정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 생활 생산성에 있어서 조직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그런 그 활동 있잖아요. 예? 노동의 그런 일하는 그런 형태를 감시를 하고 경제적 보수에 의해서 경제적인 보수에 의해서 돈으로 이렇게 통제를 해 나가는 필요가 있겠다고 자기가 이제 생각을 붙인 거예요. 한편 노동자로서는 노동 인구에 너무나 갑자기 급증했죠. 실업의 이제 불안을 이제 점점 높아지면서 경제적인 기초가 불안정한 상태로 이렇게 이제 지속이 됐다 이런 뜻이고요. 당시에 제철 회사입니다. 이분이 있는 게 제철 회사에 이분은 기사로 있었어요. 기사로였던 테일러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노동자 개인의 어떤 책임을 그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체인에 물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이 사람은 경영자에 있어서 관리의 문제로 이 사람은 포착을 하고 거기에 집착을 해서 조언을 두고 조직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 무리한 것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걸 하지 않고 예? 그 다음에 뭐 할 일 없이 뭐 이런 거죠. 이유 없이 뭐 이런 거죠. 작업 방식의 그 확립을 그러니까 좀 무리하거나 쓸데없거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랄까 이게 그 소용없는 그렇게 해도 뭐 되고 안 되고 그런 거 작업의 방식을 이 사람은 그런 거를 아예 없애겠다는 것이 뭐 그러니까 일본식의 어떤 방식이겠죠 이분이. 여기에는 이제 일을 어떤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어떤 방법을 분명히 하는 것 중요하죠. 직무의 가장 적임자 인재를 선발하는 것. 그 다음에 일을 수행할 때에 충분한 훈련을 일단 먼저 시킬 것. 그 다음에 성적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 강한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이러한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은 단순하면서도 반복적인 것으로 만들고요. 공부라든지 기구는 일에 따라서 적절하게 한 것을 사용해야 돼요. 공부도 거기에 맞도록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테일러라는 사람은 이러한 여러 가지 구상을 우리는 이것을 과학적 관리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리를 할 수 있고 1911년입니다. 이분이 The Principle of Scientific Management 이게 바로 과학적 관리법의 원리라는 거죠. 프린시플이 이제 원리라는 뜻이죠. 과학적 관리법의 원리라는 1911년도에 책을 출판했습니다. 출판하고 그 다음에 1912년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런 책들이 외국에도 많이 이제 이렇게 출판됐다고 하죠.
과학적 관리법에서는 일정한 작업에 필요한 시간의 분석과 최적의 동작의 연구에서 작업의 표준 방식을 이렇게 쭉 이렇게 분류를 했다는 것을 나눠보기도 뽑아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객관적인 생산성 기준으로서의 이렇게 우리가 쓰이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럴 때 따라 시간 분석과 동작 분석은 이 두 개가 작업 연구라고 하죠. 두 개를 다 올려서 작업 연구를 할 수도 있고 성적에 따라서 보수가 지급되어지는 이런 경우 이 생산성 기준을 초과하면 그 보수는 뭐예요? 그것만큼 더 많게 된다는 게 이게 이제 그기겠죠. 소위 말하는 이게 이제 자기가 얼마만큼 생산했냐에 따라서 그만큼 자극적으로 임금 제도를 이제 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인센티브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장려를 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테일리의 방식은 오늘날의 성과주의에 서로 이렇게 상통하는 그런 원류가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테일러가 제창한 과학적 관리법은 능률을 높임으로써 조직에 이익을 갖다 주는 동시에 노동자로서는 일의 어떤 표준이 맹시가 되어지고 착취되고 있다. 착취될 뿐만 아니라 고임금을 목표로 할 수가 있다는 방식으로서 산업계에 급속하게 이렇게 전파가 널리 확산이 되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과학적 관리법에서는 어떤 작업에 있어서의 작업을 어떻게 한다? 단순화하고 전문화하고 표준화해 나가는 거. 어떻게 하면 표준해 나갈 것인가가 중핵이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고 있죠. 관리에 있어서 테일러의 이러한 그 생각은 사상은 테일리즘이라고 해서 테일러주의라고 그러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직종과 직장에 있어서 테일리즘이 기본이 돼서 효율을 우리가 이렇게 높이고 있는 그런 상태에 됐다. 이렇게 과학적 관리의 중요한 기법으로 있는 동작 연구에 대해서는 이제 프랑크 길브레스라는 사람이 있어. 프랑크 길브레스의 공헌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었는데 이 프랑크와 그 부처 부인이겠죠. 릴리안이라는 사람이 길브레스 부처죠. 길브레스의 부처가 과학적 관리법의 발전과 보급에 너무나 큰 공헌을 했다고 보고 특히 릴리안 길브레스는 그 부인이겠죠. 남편의 그 프랭크라는 그 남편이 죽었을 때 프랭크 길브레스가 죽었을 이후에도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 죽었죠. 여성 혼자서 컨설턴트를 해서 매니지먼트로서 분야에서 크다란 이런 업적을 남겼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납작 남겼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볼까요? 이 문제 프레데릭 윈슬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방의 성명과 거리가 먼 것을 했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빠른 속도로. 20세기 초기 미국에서 경영에 있어서 과학적 관리법 원리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산업식량 분야에서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맞죠? 당시 미국은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직업을 얻고자 해외에서 이민도 많이 받아들이고 이를 노동자를 유리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맞죠? 고용적 측에서 본 노동자는 원래 게으르고 부정직한 존재로 외부에서 지속적인 감독과 통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었다. 맞죠?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작업 상황을 감시하고 경제적 보수에 의해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것도 맞죠? 그다음 당시 제철에서의 이사 시절로 이러한 문제를 노동자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경영에 있어서 관리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조직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무리, 헛됨, 낭비가 없는 작업 방식의 원리, 작업 방식의 과학적 관리 기법의 원리를 확립을 목표로 했다. 뭐가 틀려요? 이사가 아니고 기사죠. 기사를 해놨죠. 예? 기사 시절로 그렇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예? 이 사람 엔지니어예요. 이사가 아니에요. 임원이 아니에요. 예? 무슨지 알겠어요? 그래서 속이라면 글자 하나 이사냐 기사냐
그거 갖고 지금 가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하는 사람 이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깜짝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 예? 자, 테일러가 그때 책을 만들고 할 때가 나이가 이제 뭐 40대 초반? 예? 젊었을 때니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호솔의 연구가 있어요. 호솔의 실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뭐 너무 잘 알려져 있으니까 바로 읽고 해석해 보세요. 3번 문제 한번 해보세요. 일리아노주 호손 연구에 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1924년 미국 장거리 회사인 AT&A의 제조 부분이었던 웨스턴 일렉트릭사는 과학적 관리법에 기초하여 생산성 증대를 목표로 일리아노주 호손 제조 공장에 있어서 대규모적인 실험 연구를 개시했다. 첫 번째는 당초 물리적인 변화가 작업 능률에 영향을 주는 것을 검증할 목적으로 직장인 조명 밝기가 생산성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관찰 조사했다. 실험의 결과는 조명을 환하게 하거나 어둡게 하거나 생산성이 둘 다 향상되었다. 두 번째로 엘턴 메이어, 프리츠 리스리스버거 부부, 하버드 대학 비즈니스 스쿨 연구자들과 호손 공장 측과의 공동 연구로 작업 시간과 휴식 시간 등 노동 조건의 변화에 따른 생산성과 관계를 알기 위한 새로운 연구가 테일러가 지도적 역할을 맡았다. 4. 전화기 개전 조립 실험, 종업원 면접 조사 실시, 뱅크 건선 작업실 실험 관찰 등 서로 관련 있는 3개의 연구가 이어졌다. 종래의 과학적 관리법에서 생략되었던 사회적인 시점을 맞춰 인간관계는 접근의 전개로 이어졌다. 자, 어느 게 답이에요? 메이어 뭐가 들리고 한 줄을 알아야 되는데 테일러가 지도적인 역할을 맡았다. 아니다. 메이어가 지도적인 그렇죠. 어떻게 그거 알았을까? 예? 인간관계 이제 나오니까 야 이제 말은 뭐 내보다 먼저 깨치네. 아시겠어요? 그거? 테일러가 아니고 사람 이름을 잘또 바이나 그런 거예요. 학자 이름 너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계 1차 대전이 이제 일어나거든요. 예? 세계 이제 두 개의 세계 대전이 일어나요. 자, 여기에 A식이라는 게 있고 B식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예, 아미 알파와 아미 베타가 있어요. 예? 자, 아미 알파는 뭐 하는 사람이고 베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알파는 유식하고 배운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은 베타예요. 예? 자,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서 이제 요 문제가 이제 1번 끝입니다. 한 번 더 크게 한번 빠른 속도로 읽어보세요. 조금 빠르게. 문제 아니면 답해. 예, 저 문제하고 답 빠르죠. 답은 할 필요 없고 지문만 쫙 큰 소리 읽어보세요. 세계 전쟁과 산업 심리학의 전개 과정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주 1차 세계대전 미국과 영국, 독일을 중심으로 군대 모병의 선발과 접전 배치, 훈련 등 중요시되고 병기 제조 현장에서는 능률을 높이고 사후 대책 등 산업 심리학 연구가 응용 실제 활용의 계기로 되었다. 병 대량의 병사가 동원되는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역할에 맞는 능력과 적성에 뛰어난 병사를 적정 배치하고 훈련 실시로 독일에서 각종 테스트가 개발돼 하버트 야키스 중심이 된 군대식 지능검사로 A식 아미 알파와 B식 아미 베타가 있다. G 2차 대전에서는 구미 다수의 심리학자가 군대에 관한 다방면의 연구에 종사하게 되었고 병사의 선발과 배치에 관한 새로운 테스트 개발, 급증하는 미숙련 노동자 지도를 위한 감독자 훈련 프로그램 개발, 피로와 결근 문제, 기기 설계 등 IOP 테마로 연계되는 영역에 미친다. 또 중화기 성능의 현저한 향상으로 전차, 항공기, 항공모함 등 공학기술의 첨단인 대형 군대 병기가 속속 등장했고 병사 이동 관련하여 대량 무기 탄약과 식료의 관리 보급 등 병창 업무
절실하고 공장에선 병기 생산계획 관리와 능률 향상이 우선이 됐다. 4. 병기가 개발이 되면서 정교한 기계의 조작이 요구되고 전투에서 병기 고장, 조작이 복잡 등 기계 성능과 조작 기술과 인간 능력의 특성을 접합시키는 기술이 인간공학이 생겨났다. 자, 이런 거는 문제가 조금 어때요? 조금 어려운 편에 들어가긴 하죠. 대량의 병사가 조금 예를 들어 이 경을 보죠. 두 번째 거 수행하는 능력과 첫 번째 병사를 적정 배치하고 훈련 실시하고 독일이 아니고 어디야? 미국. 미국이죠. 미국. 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아, 저 야키스라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거든요. 예? 진짜 예? 그냥 이렇게 보면 다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낼 때는 이제 가급적이면 내가 하는 거는 틀리는 것을 주로 맞는 걸 질문을 많이 해야 공부가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위주로 만드는 거예요. 예? 다 틀리게 해놓으면 다 맞춰. 나중에 이거 다 아만 틀리는 질문을 맞춰야 되니까. 근데 이 저기 뭐야? 예. 이 글자가 하도 많으니까요. 아, 지문이 원래 길어요. 지도상. 그래서 이게 지문이 있다가 다 버리고.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다시 떨어서 보면 시간을 놓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줄이면 거기서 틀린 거를 바로 아, 근데 보이는데 그거를 그렇게 절대로 안 돼요. 이게 몇 줄씩 되니까 뭐가 돼?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이 뜨르르 얘기가 시험이거든. 이걸 훈련을 시켜야 돼. 지문이 길면은 짧은 게 나오면 나는 이익이거든요. 길게 나오면 길게 나온 거 적응을 해야 되니까. 어떤 때는 책이 한 페이지니까 한 문제예요. 와, 그 부분에 미치고 놀래버렸어요. 그냥 안전 문제가 그래요. 안전 문제가. 그 부분에 깜짝 놀랐어요.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와, 내가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야, 이거 지문을 길게 낼 수 있으면 길게 내는데 긴 문제가 틀리는 문제. 지문이 답이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없잖아요. 제일 긴 것도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인사심리학 지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인사심리학인데 이제 우리가 인적 자원관리에서 배운 바예요. 예? 개발에서 학부에서 학부가 먼저 나오죠. 모집 선발 있죠. 그게 그대로 여기 적용이 되면서 약간 깊게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거를 문제를 거기 나오죠. 5번 문제가 거기 나옵니다. 46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인사심리학에 관한 내용으로서 거리가 먼 것은 한번 읽어보시죠. 이건 배운 바니까 좀 산업천의 아버지 미니스트 베르그 1913년 저서 심리학과 산업 능력의 3개 영역 중 최적의 사람 SHRM 전략적 인적 지원 관리 중심으로 정리한 점입니다. 어떤 직무를 객관적으로 파악 그 직무에 가장 적합한 사람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명확하여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선발 배치 구성하고 이 결과를 평가 처우할 것인지를 정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현대는 일하는 사람들의 니드가 다양한 이에 대응한 관리가 요구되는 한편 일의 내용과 기대되는 하는 일이 질과 양이 개인에 의해서 다른 것이 많아서 이 일의 결과의 평가가 개인의 처우에 관계되는 간접적으로 반영되는 경향이 약한 편이다. 일하는 사람들 모집과 채용 기준을 명시하고 일과 직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직무 분석이 필요하며 직무 기술서의 인적 특성의 직무 명세가 있다. 인사평가, 고가, 성과주의 도입, 목표관리 등 과제와 요사의 적용은 다양한 일하는 남녀 성차별, 멘탈 헬스, 심신건강 스트레스, 번아웃의 과로사 등이 주요 과제로 되어 있다. 번아웃이 뭐죠? 네? 소진이란 말이에요. 번아웃 타버린다 이런 말도 있고. 번아웃. 네. 완전히 탈진하는 거. 탈진, 소진, 탈진. 답은 뭐일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힌트 되는 거는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거기 보면 간접적이다, 직접적이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 객관적이다, 주관적 이걸 그거밖에 바꿀 게 없어요, 그죠? 그러면 위에 그 이제 간접적이 아니고 직접적이라고 하는데 저 위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얘기 좀 이렇게 되죠, 그죠? 됐죠? 네, 그렇게 해서 바꿉니다. 이제 제1의 과학관리군 아까 행거니 강원도 직무 설계에 대한 거 한 번 더 해보세요. 자, 문제 읽고 답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과학적 관리법은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로 작업자 관찰을 통한 분업화, 단순화, 전문화, 표준화로 생산 향상성에 있다. 테일러 직업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은 일하는 과정을 가능한 최소 부분 분할, 생산량의 금전적 인센티브를
것이고 개인 일에서 책임과 계획과 관리 기능으로 하는 것이다. 가설의 첫째는 능률의 논리이다. 둘째는 복합 인간이다. 셋째는 인간성의 논리이다. 일하는 사람의 동기부여로 차별적 성과급제를 채택하고 있다. 생산성 향상과 산업사회 발전에 기여해왔으나 골치가 일하는 사람들의 소유현상이다. R. 브라우너는 무력감, 주체객체의 분열, 무의미감, 부분 전체의 분열, 사회적 고립감, 개인사의 분열, 자기소외, 현재 장애의 분열로 테일러 가설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 소외감으로 시작하는 일하는 사람의 반효율적 반응을 최소화, 직무 설계가 F, 헤르츠버그에 의한 직무 부하 이 두 가지가 수평적 부하와 수직 부하가 있다. 자, 거기에 그 과학적 관리법에 그 바탕을 두고 밑에 깔려 있는 저변에 깔리는 가설이 있거든요. 과학적 관리법 하는 뭔가 다 가설로 시작하잖아요. 첫 번째 능률의 원리는 맞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합리적 경제 인간이에요. 합리적인 경제. 세 번째는 뭐일 것 같아요? 합리적 경제하고 효율성이다.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이 소외 현상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뭐 그거 틀리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틀리는 것은 C. 세 번째는 없어요. 두 번째 이제 복리적 이런 것도 없고요. 인간성 이게 그러니까 이제 G가 틀리는 거예요. 이런 동기로 차별적 성과적 취득하는 건 맞는데 첫 번째가 능률을 올리는 거고 두 번째까지 합리적 있죠. 경제 인간. 나머지는 없어요. 차별적은 이제 이게 나중에 그 성과가 없고 하는 거고. 나머지는 두 가지 가설을 전제로 한 거지. 나머지 그 복합형 이런 거는 사인에 아까 그 복합인인가 해가지고.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집어넣어서 셋째, 넷째 뭐 이런 거 맞으면은 인간성에는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됐어요? 예,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6번 대해서가 7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전략적 스트레티지, 기적 자원관리, 리소스 매니지먼트. 자, 과정에서 저 산업 조직 심리학에 설명하고 거리가 먼 것은 전략적 인적 자원관리론하고 그 내용하고 이제 거리가 먼 것은 큰 소리 읽어보세요. 경영조직에서 사람의 역할을 최대한의 성과를 올리기 위한 종합원의 업적의 AMO 이론이 있다. Ability, Motivation, Opportunity로 규정한다. 그 A라는 거 아시겠죠? 예? 능력이고요. 그러니까 M이라는 게 motivation이고 O라는 것은 기타라는 뜻이에요. 기회로 볼 수도 있고 뭐 얻으라 해서 막 기회로 보는 게 맞겠네요. 예, 그렇게 PM의 시대 1920에서 40년 노동자는 경제인 일반적 생산 요소이다. 예. 네오 PM의 시대 1950, 60년 중 감정을 가진 인간 사회적 존재이다. HRM의 시대 1960년, 80년 중 인적 자본 이론과 인적 자원 자기 실현인 팀 작업 행동과 4. SHRM의 시대 1980년에서 현재까지 자원 베이스론, 전략적 자원, 경쟁 전략론. M 포터. 예, 그것도 뭐 짧기 때문에 질문을 보면 금방 나올 수 있는데 그런데 인적 자원 관리의 그 전개 과정이 발전 과정을 좀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 PM 시대, 그 다음에 네오라는 거, 네오 PM, 휴먼 시대에 이제 60년대 중반 이후 스트레티지 용어는 최근 거니까 맞죠. 그러니까 1980년 이후부터는 앞에 휴먼 인적 자원 관리를 앞에 전략적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으면 이건 이제 낙후된 그런 그러니까 낙후된 그러니까 이게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항상 스트레치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서점에 갔을 때 인적 자원 관리라는 책을 더 펼쳐보면 안 돼요. 앞에 전략적이라는 말이 붙어있는지 그래도 1980년 이후에 반영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전략적 자원관리, 인적 자원관리를 우리는 그런 책을 구해서 보는 게 원래는 조금 시대적으로 맞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그 답은 뭐 틀리진 않은 것 같고요. PM 시대라고 되어 있는데 노동자, 경제인, 일반적 생산 요소 이렇게 되는데 여기 중에 하나가 뭐 틀렸다는 이야기인데 그죠?
그게 뭐냐면 PM 시대의 노동자는 기계나 원재료나 동등의 생산 요소의 하나로서의 노동력으로 보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동시에 능력 개발, 능력 발휘를 좌우하는 심리적인 존재라는 의미에서 특수한 생산 요소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노동자는 경제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노동하는 경제인으로서의 그렇게 보는 맞죠? 그것도 생산 요소도 맞고. 자, 그 다음에 능률은 생산 구조가 명확해야 되고 명확하면서 직무의 의무와 책임을 특정시킬 수 있는 것을 특정시킬 때 항상 된다고 보고 있고, 최대의 능률은 방침과 수속 절차와 규칙과 수단이 명확해져야 된다는 것을 짓을 때 달성할 수 있다. 이런 게 전통적인 조직 이론의 관리론의 입장에서 작업의 세분화, 단순화, 표준화가 되어야 하고 앞서야 되고, 직무 기술서에는 작성을 통해서 종업원들이 각자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를 결정해 나간다. 종업원의 채용과 배치에 있어서는 직무를 수행하는 할 때에는 필요한 능력 요건을 보유하는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 이게 적성 배치라는 말이죠. 이런 말이 나와요. 그거하고 또 틀리잖아요. 그 다음 직무소개 8번 넘어갔어요. 8번. 역사는 뭐 대충 그렇게 보면 되고, PM, 네오 PM, 휴먼 리소스 그렇게 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트레치. 직무설계를 보기에는 직무 부하 두 가지가 수평적 부하와 수직적 부하가 있다. 예. 경제인간과 능률의 논리에 해당하는 직무의 특질로 맞지 않는 것은 분업화, 전문화, 단순화, 표준화, 자율화. 뭘까요? 자율화. 그건 뭐 뜯어보면 아실 것 같아요. 이거 좋은 말이니까 자유란 말이었고. 해적주법에는 직무 부하를 수평적 부하, 수직적 부하 두 가지가 있다. 경제인간과 능률 논리의 직무 설계의 소외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무력감, 주체와 객체의 분열, 무의미감, 부분과 전체와의 분열, 사회적 고립감, 개인과 사회의 분열, 자기 소외 또는 자아관여 결여감, 현재와 미래와의 분열, 책임감, 자율과 능률과의 분열. 자, 뭘 것 같아요? 자, 수평적 부하. 이제 그 부하라는 것은 직무에 대한 어떤 무게, 예? 따라서 조직을 책임감일까? 수직적 부하. 예,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예, 무력. 다 좋은 나쁜 의미 같은데 예, 좀 책임감. 책임감 아니다. 예, 맞다. 자, 그다음 직무 설계의 새로운 방향을 허츠버그에 의하면 직무 부하 두 가지 이제 저 아까 수평적, 수직적 이야기가 있고, 복잡 인간과 인간성의 논리에 의해서 해당하는 복잡인 인간성. 자, 두 가지가 있어요. 경제인간의 능률의 논리와 경제인의 논리고, 복잡인은 뭐요? 인간성의 논리예요. 자, 그 중에 논리의 직무의 특질로 맞지 않는 것은 복합인과 인간성의 논리에 해당하는 직무의 특질로 맞지 않는 것은 이거 어려운 거예요. 뭐죠? 복잡인간의 인간성의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복잡하다는 것은 다양하다 맞겠죠? 주체성이다. 그 다음에 유의성이다. 어떤 의미를 이제 적어주는 거죠. 목적을 적어주는 자주하고 자율성 등등이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특수성은? 특수성이라는 건 없어요. 됐어요? 그 밑에 것도 보세요. 이건 뭐 여러 가지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또 헬저버그에 의하면 직무부하를 수평적 부하와 수직적 부하, 이거 똑같은 말인데, 복잡인간 간의
인간성의 논리죠. 복잡이면 인간성. 아까 이거는 인간성이 이것도 복잡인간의 이게 틀리네. 능률의 인간성의 논리 맞네. 복잡은 인간성의 논리고요. 경제인간은 능률의 논리예요. 자, 그러면 11번은 뭐예요? 그러면 11번은 어떻게 되나요? 단조로움으로부터 발피한 해방감, 일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달성감,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감, 일에 상관 보람감과 책임감, 자기 상태가 소외감. 자, 11번은 뭘 것 같아요? 소외감. 예, 예. 무력감, 의미 상실감, 사회적 고립감, 예, 자와 관여, 결핍, 예, 결여감. 자, 이게 단조감의 해방의 달성감, 단조감에서 합천의 해방감 맞고 달성감, 도전감,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감도 있고요. 일에서 참가감과 책임감, 그것도 있죠. 네? 보람과 책임감, 자기 표현. 그럼 뭐예요? 자, 거기에 자기 상실과 소외감은 어디서 있는 거죠? 자기 상실감과 소외감은 자기 관여와 괴롭죠. 이거를 선생님 저희가요 예. 문제를 한번 쫙 풀어보고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여기 시간이 다 나중에 이걸 걸리니까. 표를 내가 설명했는데 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요 그림이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딱 붙여줘야 돼요, 사실은. 이걸 책에다가 이게 편집을 내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은 이게 그러는데 이거를 200몇 페이지. 이거를 어차피 문제 설명을 풀어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문제만 하니까 또 안 되겠다. 설명을 내가 이렇게 별도로 또 집어넣고 막 이러다 보니까 문제 설명 막 이렇게 막 믹스되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그렇거든요. 빨리 하려면은 네. 딱 한번 풀면 이거 한 200몇 페이지이기 때문에 딱 맘먹고 풀어야 되거든. 쫙 풀고 예, 이거를 이해 안 되거나 문제 있는 걸 둘이 갖고 와서 선생님한테 한번 쫙 하면 3, 40분에 싹 끝내볼 거야. 그게 더 이거를 이거는 어떻게든 내가 짧은 시간에 한번 저 시험 전까지는 이거를 요약을 할 수 있잖아요. 예, 단원별로 이게 123개 아이템이거든요. 예. 딱 이렇게 딱 문제는 보고, 좋은 문제 같아 보니까. 예, 어. 이게 나름대로 이게 내용이 좀 더 짠짠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예.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가 한 100페이지 정도의 몇천 문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했어요. 그거는 저희가 기준 문제는 분석을 다 했어요. 거의. 각자 쫙 분류를 해봤거든요. 저 심리학을 네. 그 심리학적 문제를 저희 분석을 해서 심리학 일반 차트별로 해가지고 연도별로 이게 어디 부에서 나왔냐 싹 분석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를 우리는 풀 거니까 네. 풀어서 선생님한테 몰아가지고 한번 예, 이렇게 예, 그것들만 일단은- 해결해주면 우리가 예. 그럼 굉장히 진도가 빨리 가. 일단 이제 제 생각에는 이번 차지의 이 문제를 하나하나 읽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고 또 이게 이 책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책을 내가 약간 삽입하면서 문제를 조금 추가를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본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거를 쭉 읽어주면 순리적으로 이렇게 좀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만 만들면 문제로서 끝날 수는 있지만 이거는 하나의 이제 논리, 이제 이론으로서 정립이 되니까. 네. 일단은 심리학은 이게 복합적이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일단 읽어야 돼요. 그 방법이 있는 거예요. 방법은 없어요. 이거를 용어 같은 처음에는 읽어서 풀고 이해가 안 가면 또 한번 읽어보면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건 빼고 용어를 쭉 하고요. 그지? 그 다음에 시중에 나온 책 있죠. 네? 시중에 있는 책, 유명한 책들 있잖아요. 예. 그걸 갖고 내가 문제를 어거지로 만들어 본 문제가 525페이지 그 문제가 그런 거예요. 아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내가 그러니까 이거 문제를 책을 억지로 끄집어내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한데 막 킁킁 앓고 그런 거예요. 525페이지 제일 위에서 보면은 제1장에 산업 및 조직 심리학의 역사적 배경이라고 책이 있거든요. 예. 산업 심리학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에요. 이게 촘스키, 무촌스키라고 쓴 책이 있거든요. 제일 유명한 책이에요. 이게 16판까지 나가는 거예요. 12판, 13판.
그걸 봤는데 이게 그 내용을 보면 조직 심리학이 선명으로 잘못된 거, 뭐 문제는 뭐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야, 이걸 보면서 내가 실망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짜증스러워 산다. 아니, 심리학을 초창기 1차 시전, 2차 시전, 대전 전후는 이렇게 나눈 미친놈이 또 어디 있냐고. 이게 학문이냐고. 예? 아니, 정부 개입이 정부가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예? 근데 이걸 보면서 낙심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이게 책이냐고, 책.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229번 뭐예요? 네, 프리데릭 윈슬로 테일러라는 생산성 향상, 종업의 임금 등의 동시에 향상시키기 위한 작업 환경에, 예? 여러 가지 설계, 과학적 관리의 원칙이라고 아까 책에 썼다 했잖아요.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이게 뭐예요? 답이 전문부구식 이게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했다. 과학적 선발과 교육했다. 개인주의가 아닌 협동주의를 교체했다. 종업원의 복리정제 잠재력을 개발했다. 경영청과 종업원의 일을 최적화를 위한 작업에 균등구에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또 답을 또 안 달아놨나? 그걸 딱 달아놨죠. 4번 달아놨죠. 이런 식으로 해설을 서로 어거지로 이렇게 해놨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웨스턴 전기회사하고 있을 때, 예? 일렉트릭 컴퍼니. 호손 공장의 실험과 관계가 먼 것을 이런 실험을 쭉 해놓은 게 있어요. 그 책을 보고 내가 충실하게 출제한 게 뭐예요? 1장에서 문제를 아무리 내려도 문제가 안 나와. 그래서 두 문제 냈고. 그 다음에 2장에서, 3장에서, 4장에서, 5장에서, 6장에서 쫙 이게 6장. 이거 끝까지 내가 인대를 갖고 있잖아요. 6장, 7장 그 많은 거를 쫙 해서 보면 문제를 낸 거예요. 아, 이거 근데 맨 처음에 이거 할 때는, 이 사람들 한 문제를 이렇게 할 때는 이런 거에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그책백이 없으니까. 해서 좀 했는데, 이거 별거 아니에요. 우리 그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해볼 때는. 188번 문제 같은 거는 반 페이지도 반 페이지. 근데 이거를 기출 문제도 보고요. 내가 볼 때는 시험 치기까지는 기출 문제 위주로 포함해가 이게 그건 다 한 번씩은 풀어봤습니다. 예. 그 이거만 도움이 돼요. 이해 안 되는 게 가끔씩 있어요. 예. 그런 거는 이렇게 멘트해가지고 수업할 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이거 이제 내일은 그 산업안전하고 보건하고 한꺼번에 이제 그렇죠. 해서 그 부분을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해서 한번 또 한번 문제가 있고 질문을 그리고 하자고. 요거 저 산업보건에 대한 거는 그거가 내가 그 요약해놨거든요. 739페이지 혹시 보실래요? 739페이지. 739페이지에 김기영 박사가 한 거 있잖아요. 이거를 강의를 한 거를 내가 보건 쪽에 준비하는 사람 보고 이거야 저 강의 내용을 무엇인지 쭉 한번 정리해보라니까 아, 내가 바빠 죽겠는데 이거 왜 하느냐 하고 그러고 중간에 탈락했어요. 이 사람이 바보지 바보.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시키를 보다가 이게를 826페이지까지예요? 예. 이게 강의를 쫙 했는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쭉 리스트업을 하니까 한 30개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보세요? 알았어. 나 맞췄다고. 알았어. 자, 일단은 이게 한 30가지가 되는데 이거를 당장 2시간 넘게 했거든요. 요거 한번 그래서 들어봐요. 녹화를 해놨어요. 예. 녹화를 한 거를 내가 지금 이메일에 이거 찾아가 다시 올려놓을 테니까. 위주에 예. 그래서 요거를 읽어보고 요 이어서 다음에 강의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한 번을 해가지고 자기가 좀 부족하대.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그 밑에 이거 뭐 MD와 이거 뮤직인 거 이거 내가 뭐 이렇게 필요했어가지고 해놨는데 이거 어떤 곡이 있었는데 이거 없어진 거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들어갔고 이제 보문학 개론 요걸로 갖고 지금 그 강의를 한 거를 내가 이제 이렇게 아무렇게나 집어넣은 게 있거든요. 이거 자세히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게 내가 설명을 뭐 동영상을 찾아보고 한 번 더 나도 보고. 예. 또 뒤에는 이 보건의 문제가 이게 들어 있습니다. 이게 보건의 문제 이거 있잖아요. 요 부분은
문제 나온 거를 일부러 내가 답을 안 달아놓고 이게 인터넷 치면은 그대로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답을 안 보고 그냥 툭 풀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고 답을 억지로 달으면 들어가면 무조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도 문제를 그건 한번 들어봐야 돼요. 올해는 정리하고 일단 내일 이제 보건 내일 잘 하고 하면 몇 시? 내일 몇 시까지 올 거예요, 선생님? 아니 뭐 편한 데 오세요. 8시 반에 오시면 하면 내가 조금 준비를 해놨다가 오늘 조금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가져올 건 뭐예요? 큰 책만 가져오면 돼요? 참 무거우면 제가 안 갖고 오셔도 되고 이거 볼 그건 없잖아요. 나중에 따라면 머리 하루 종일 이렇게 머리 숙이면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고생했고 그래야 뭐 이거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아니 뭐큰 나이가 뭐 본다 해서 뭐 나왔는데 이게 나는 그걸로 대주라고 내가 가져왔더니 샀는데 이거 안 보고 이거는 이제 코샤 가이드 이거 3분의 1 정도는 내가 공이 났는데 이게 나중에 필요한 부분만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해야 돼. 급해가지고 이 자식은 책을 4권이나 5권 2차 공부하는 사람들은 내가 준 것 같아. 그 중에 이제 여기 있던데 한번 봐보겠구나. 다 마음으로 가네. 자, 출발하세요. 네.